혼자 지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혼자가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노년을 떠올리면 외로움부터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텅 빈 집,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지루한 시간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은 불행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의외로 세상에는 혼자 살지만 누구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자유를 만끽하며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보내는 시간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준비해서 갈 곳이 없고 집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식탁에는 한 사람 몫의 밥상만 차려지고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반찬들이 쌓여갑니다. 어느 날은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하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도 혼자 사는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 자녀들이 멀리 미국이나 동남아에 떨어져 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며 축복된 인생을 즐깁니다. 결국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바로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여도 웃을 수 있었고 혼자여도 삶이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과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당신의 삶을 바꿀 해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72세 김심자 씨, 올해로 혼자 산 지 6년째입니다. 남편은 6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각각 인천과 대구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 5층에서 혼자 사는 김심자 씨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한 게 아니라 적막했어요.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있고 부엌에선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만 뜸을 들이고 거울 속엔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깍두기가 그대로 있고 옷장을 열면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신발장엔 남편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정작 남편은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했어요. 화면 속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손주들은 너무 잘 자라고 있었고 며느리는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심자 씨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꼬리,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졌으며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았나? 그 순간 김심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는 채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김심자 씨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사람도 만나고 뭐라도 하면서 살아요. 그날 밤 김심자 씨는 결심했어요. 혼자 죽더라도 혼자 사는 동안만큼은 살아있고 싶다고. 남편이 보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김심자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심자 씨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을 구워 버터를 바르고 계란 프라이를 붙이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식탁보를 깔고 접시를 예쁘게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참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심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내가 혼자라고 해서 세상까지 멈춘 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김심자 씨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심자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자 씨가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바로 3가지였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심자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래, 나는 지금 외롭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는다고.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면 그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집안에 가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발판 삼아 밖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을 약함으로 여겨왔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불쌍하게 보일까봐, 초라하게 보일까봐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둘째, 작은 루틴을 만드는 실천이었습니다. 심자 씨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제대로 밥 먹기, 산책하기 같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심자 씨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심자 씨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탁월한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 반복이 혼자 사는 하루의 질서를 부여했고, 그 질서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게 자연스러워졌고, 자연스러워지니 삶이 편안해졌어요. 셋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지혜였습니다. 심자 씨는 가족이 멀리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복지관 요가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관계였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 이 선택가족이야말로 혼자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충족된다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자 씨는 요가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아플 때 서로 챙겨주기도 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를 실패로 여겨왔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고,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혼자 늙는 건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심자 씨의 이야기는 이 모든 편견을 깨뜨립니다. 혼자 밥 먹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혼자 늙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존엄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혼자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고립되어 살 수도 있고 연결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이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삶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음식도, 하는 일도, 만나는 사람도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충분하다. 혼자 사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함께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사례를 봐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김심자 씨도 처음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뭔가 해야지.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동, 밖으로 나가는 행동,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행동.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심자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행동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여세요. 햇빛을 받으며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잘 챙길 거야.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꼭 아침 식사를 하세요. 혼자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2가지면 충분합니다. 식사하면서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혼자 먹는 식사가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임을 느껴보세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뭘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계획 하나만 세워도 됩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올까?
오늘은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어볼까? 이런 작은 계획이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아침 루틴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매일 밖으로 나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마트 장보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가볍게 목례를 하세요. 더 익숙해지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작은 인사 하나가 고립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하세요.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되고, 익숙한 얼굴이 되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약한 연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가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마트 계산대 직원,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 당신을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세 번째, 나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 듣기, 꽃 가꾸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 드라마 한 편을 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릅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식물과 대화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사진을 보며 앨범을 정리해요. 이런 작은 즐거움이 혼자 사는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다. 누군가가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세요. 취미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새롭게 만드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노래교실, 요가교실, 그림교실, 운동교실,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세 번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때론 차 한잔 마시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오래 알지 못했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혼자 살더라도 만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니까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인터넷 카페,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단체 채팅방.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세요.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 말벗 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 정화 활동에 나가보세요. 놀랍게도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이 더 위로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혼자 사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은 루틴으로, 작은 만남으로, 작은 나눔으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 공원을 걷는 순간, 누군가와 인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감사일기가 우울증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3주만 꾸준히 써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7번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가끔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과일을 사거나 새 옷을 사거나 맛있는 빵을 사 먹는 것. 이런 작은 사치가 당신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산책한다고, 혼자 영화 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당당한 선택입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고,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으며,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혼자 사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민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지만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7가지 모두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혼자 사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혼자이기에 더 온전히 나이에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지키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통장에 돈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웃으며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온 행복의 조건이 틀렸습니다. 노후가 힘든 진짜 이유는 무언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젊을 때는 쌓는 게 중요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게 관계를 맺어야 했어요. 그런데 60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쌓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노후를 방해하면서도 꼭 필요하다고 착각하며 놓지 못하는 5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평생 소중히 지켜온 것일 수 있지만 이걸 버리지 못하면 노후는 절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맞다, 이게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줄이십시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정혜순 어르신, 올해 64이십니다. 어르신은 매달 두 번째 토요일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계모임 날이거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나간 거예요. 모임에 가면 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누가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왔다더라. 누구 며느리가 또 어쩌고 저쩌고, 누구 아들이 집을 샀다더라. 어르신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야 해요. 어머, 그랬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어르신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이상하게 더 허전합니다. 2시간 동안 사람들이랑 있었는데 왜 더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어르신이 그 이유를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는 나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싫어도 웃고 공감이 안 돼도 고개를 끄덕이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갔어요. 그러니까 몸은 거기 있었는데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치게 만든 거더라고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셨습니다. 지난달 모임에 처음으로 빠지셨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혼자 동네 산책을 나가셨어요. 걷다가 작은 찻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마시셨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1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집에 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 오늘 행복하네. 모임에 안 간 날이 모임에 간 날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수십 명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웃어주어야 하는 관계는 오늘부터 과감히 줄이십시오. 관계를 비워야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이 쉴 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십시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명희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십니다. 딸한테 카카오톡이 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사위랑 싸운 건 아닌지, 손주가 아픈 건 아닌지. 어르신이 걱정을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딸이 카톡 답장이 늦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전화를 하시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딸네 집 앞까지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딸은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아요.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 뭔가 내가 엄마 노릇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하면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현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구멍일 뿐이에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걱정들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이 되는지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1%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밤새 잠 못 자고 한 걱정 10개 중 9개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은 수많은 불행으로 가득 찼으나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었다. 지금 머릿속을 괴롭히는 걱정거리를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만약 없다면 그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 걱정은 그들을 믿어주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건강 걱정은 지금 당장 10분 걷는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구름을 치울 수는 없지만, 걱정을 멈추면 오늘 내리쬐는 햇볕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걱정을 줄여야 비로소 삶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십시오. 경남 통영에 사시는 이종수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어르신은 퇴직하고 나서 이상하게 옷을 더 많이 사게 됐습니다. 예전엔 회사 다닐 때 입던 옷만 있어도 됐는데 퇴직하고 나서 뭔가 허전함을 옷으로 채우려 하셨던 거예요. 골프 모임에 나갈 때는 꼭 새 용품을 하나씩 장만하시고, 동창 모임에 나갈 때는 비슷한 재킷이 여러 벌 있는데도 또 새 걸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옷장을 정리하다가 어르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옷들 언제 입을 거예요? 어르신이 옷장을 열어보셨는데 태그도 안 뗀 옷이 3벌이나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 순간 멍하니 계셨대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 지금 뭘 위해 이 돈을 쓰고 있는 거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남한테 보여주려고 산 거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있어 보여야 할 것 같고, 안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고 나면 잠깐이에요. 금방 또 허전해져요. 그 허전함이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심리학에는 소유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보상 심리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소유를 늘리려 하지 말고 욕망을 줄여라.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결핍을 밖에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루가 터져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곡식을 부어봐야 자루는 절대 차지 않습니다. 터진 자루를 꿰매는 것이 먼저예요. 물건을 줄이면 집이 넓어지고, 소비를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소비를 줄여야 비로소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줄이십시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한태성 어르신, 올해 70이십니다. 어르신은 3년 전에 딸과 크게 다투셨어요. 딸이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면서 술을 좀 줄이시면 어떻겠냐고 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이 버럭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내가 뭘 먹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그날 이후로 딸이 연락을 잘 안 해요. 어르신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속으론 딸이 보고 싶은데 내가 먼저 전화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 말이 틀린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지적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후회가 돼요. 그 자존심 때문에 딸이랑 3년을 어색하게 지냈는데 내가 얻은 게 뭔가 싶어요. 그 자존심을 지켜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잃은 건 딸이랑 보낼 3년이었습니다. 심리학에는 방어적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면이 허약할수록 외부의 비판이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 과시나 고집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부드럽게 휘어질 줄 아는 대나무가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듯 마음을 유연하게 가져야 노년의 거센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잘 몰랐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한 뼘만 낮추면 자식들과 대화가 시작되고 이웃과 웃으며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존심을 줄여야 비로소 진짜 존경을 받게 됩니다. 5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쓸데없는 집착을 줄이십시오. 전남 광주에 사시는 윤복래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어르신은 작은 아들이 3년 전에 서울로 이사를 갔을 때 정말 힘드셨어요. 가까이 살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봤는데 서울 가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때부터 어르신이 아들한테 하루에 카카오톡을 여러 번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밥은 먹었냐? 요즘 어떻냐?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 아들이 바빠서 답장이 늦으면 어르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서울 간 뒤로 나한테 남은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 키우는 게 내 역할이었는데 그게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아들을 더 잡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집착이 오히려 아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아들은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연락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의 한 노년 심리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삶에 집착하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진리를 전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 윤복래 어르신이 요즘 달라지셨어요. 아들한테 카카오톡을 하루에 한 번만 보내기로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같은 또래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체조도 하고 가끔 같이 점심도 드십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게 내가 바빠지니까 아들 생각이 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더 해오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면서요. 손을 놓았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움켜진 손을 펴야만 비로소 평화가 그 손바닥 위에 올라앉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주십시오. 그들이 실수를 겪더라도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집착을 줄여야 비로소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소비,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쓸데없는 집착. 이 5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 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언가를 더 채우고 증명하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이사를 준비하듯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노후는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무거웠다면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불편했던 모임을 정중하게 빠져보고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오늘 하루만 멈춰보고 자식에게 향하던 연락을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껏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뒷전으로 밀려났던 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언제 진정으로 웃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환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참고 버텨오신 그 세월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사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어르신께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온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